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도요. 한낮에는 이제 온도가 27도, 28도까지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비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영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1년 내내 좀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풍기가 없는 집도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영국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풍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낮에 온도가 30대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덥기는 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 30분에 한 번씩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좀 열대야를 견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그 여름철 한국은 좀 굉장히 무덥잖아요. 아무래도 건강에도 좀 유의를 하시고 좀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현명한 미좋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선풍기가 없지만 영국에서 열심히 방송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수요일 날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0.1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가 0.15% 마이너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5% 빠졌습니다. 러셀 2000은 0.06%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장 중간까지만 해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금은 마지막에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시면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VNOM이 9% 정도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퍼가 7.31%, 업스타트도 5.7%가 빠졌고요. 실버게이트가 5.5%, STLA, 스틸 다이나믹스가 4.71% 빠졌고요. 캐터필러 4.35%, 더 트레이드 데스크 3.57% 빠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반면 올라간 종목도 좀 보이는데요. 레모네이드가 6.04%, 퍼시픽 바이오가 5.64%, 로블록스 4.99%, ABCL, 에브셀라라가 4.89%,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59%, 파이버가 4.54% 올라가면서 상승된 종목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떨어진 종목도 좀 반 정도 되는 뭐 종목에 따라서 그동안 좀 상승폭이 있었던 종목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도 살펴보면요. 두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가 4.67% 플러스, 아마존이 0.2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1.24% 마이너스, 메타 플랫폼즈 0.76 마이너스, 테슬라 0.40%, 애플 0.38,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24%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어로 된 기사를 좀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주원에 가끔 방문하셔서 경제의 거시적인 매크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신 이선철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이 이선철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프루팅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거시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프루팅인데요. 이 프루팅에 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라든지 칼럼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홍보 말씀을 드리면 뭐 공개 칼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칼럼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글로벌 모니터 나오는 이제 기사인데요. 현지의 기사를 빠르게 해석을 해서 여기에 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자, 글로벌 마켓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해석한 거고요. 프루팅 오피니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칼럼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럼을요 굉장히 좀 자주 쓰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의 새로운 칼럼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 해석이라는 코너도 있고요. 인사이트는 해외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경제 칼럼니스트들이 이제 쓴 글을 해석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요. 어제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간단히 읽으면서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3일 새벽 1시 17분에 기재가 됐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기 침체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연준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파월 의장은 22일 현지 시간 상원은행위원회에 열린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와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다만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소프트 랜딩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으나 그것은 매우 도전적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 지난 몇 달간의 이벤트들로 인해 그것이 상당히 도전적이게 됐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달성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 특별히 고조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제출한 모두 발언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2% 목표로 되돌리는데 강력히 접념에 있다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와 전개되는 경제 전망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할 것이며 최대한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10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질문에는 어느 것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연준은 물가 안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현지 뉴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프루팅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올려놔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어저께 보여준 주요 요지는 뭐냐면요.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요, 어제 상원은행위원회에 등장했던 파월의 발언은요,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자막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파월 의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시티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티그룹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리세션에 갈 확률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좋지 않은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티그룹이 이제는 even odd를 본다. even odd라는 것은 이제 균등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반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줄 확률이 이제 반이다, 5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월가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것보다는 지금 높은 확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월가의 전문가들은 50% 이하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에비던스, 증거가 보이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드디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센트럴 뱅스, 중앙은행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글로벌에 있는 전체 소비자들이 드디어 이제 디맨드, 소비에 대한 수요잖아요. 이 수요, 특히 굿즈,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내고 있다. 어떤 결론이냐면 결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레슬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지켜보면,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리세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이제 50%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일단은 그 중국 쪽에 shipping 코스트, 컨테이너를 그 배달하는 그 비용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현상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리테일 기업들이 현재 인벤토리,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커다란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떤 증거냐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돈을 쓰지 않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아직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공급이 갑자기 좀 줄어드는 현상, 우리가 서플라이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록다운이 갑자기 생기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플라이 쇼까지 생겼다. 따라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서플라이 쇼크,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 쪽에 굉장히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락다운이 심화되고 있고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 공급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다면 결국은 이 글로벌의 리세션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티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보는 거죠. 단기간에 만약에 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국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이요, 월가에서 가장 늦게 이번에 리세션에 대한 확률을 올려준 그런 투자 기관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에 리세션에 대한 확률을 원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좋지 않은 거죠.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현재 2022년의 확률은 15%에서 30%로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30%의 확률밖에 없지만 2년 내에 리세션이 생길 확률은 이제 50%에 달한다. 따라서 시티그룹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일단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확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사실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세션이 와도 괜찮고 그리고 리세션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고요. 그리고 100% 투자를 하고 있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갑자기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불리시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조나스가요, 이번에 그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고비를 당겼다. 따라서 약간 줄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쪽에 굉장히 생산 대수가 많이 줄었고 판매 대수도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스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조나스라는 전문가가요, 이번에 포캐스트를 업데이트했다. 뭐에 대한 포캐스트냐면 딜리버리, 즉 판매대 수를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7만 대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2분기 실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테슬라가 어닝 보고서를 발표할 텐데 그때 이제 판매대 수가 27만 대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원래 갖고 있던 전망은요, 31만 6천 대였습니다. 따라서 31만 6천 대에서 27만 대면 엄청나게 많이 하향 조정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기대치도 좀 떨어지게 됐는데 원래는 142만 5천 대 정도를 생산할 것이다. 2022년 1년 동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에서
139만 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매 대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동시적으로 그로스 마진은 총이익률이죠. 총이익률에 대한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2분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원래는 25.8%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게 24.6%로 줄어들 예상이고요. 그리고 풀1 그러니까 2022년 전체를 봤을 때는 원래는 26.8%가 총이익률의 예상치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26.5%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타겟 주가를 원래 1,300달러였는데 1,2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100달러 정도가 줄었죠. 100달러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전적으로 WACC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WACC는 뭐냐면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부채를 더 늘린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WACC라 그러는데 그게 원래 한 8.5% 정도에 불과했는데 9%로 늘어났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좀 줄어들 것이다. 목표 주가를 100달러 정도 낮춰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판매 대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목표 주가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차량의 그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죠. 따라서 목표 판매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목표 주가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사는 애플 안경에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이 애플카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이 가는 것이 애플 안경이잖아요. 자, 애플 안경 관련해서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칩 이그제큐티브 CEO인 팀 쿡이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테이 튠 해라. 스테이 튠이 뭐냐면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봐라.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테니까 기대하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면 테크 자이언트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스페이스에서 즉 증강현실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할 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굉장히 좀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AR 우리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쿡이 그렇게 직접 얘기했고요. 최근에 차이나 데일리라는 그 미디어랑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티컬 띵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증강현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테크놀로지 가장 센터에 가장 중심에 휴머니티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휴머니티는요. 우리가 보통 인간성, 인간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애플의 그 미션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부터 애플의 그 광고를 좀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애플의 광고는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칭하는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선전할 때 이 아이폰, 아이패드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졌는지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메라의 그 선명도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가볍고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가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애플의 광고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출시하는 이 제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그 PR을 하는데 능숙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거든요.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출시하게 될 이 증강현실 안경은요. 우리 그 가운데 인간성, 인간애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킴 쿡이 또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이번에 이 애플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R 킷이 있는데 AR 킷이라는 것은 Augmented Reality API라고 나와 있죠. API는 뭐냐면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를 연결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모바일폰에 들어가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켠다든지 페이스북을 킨다든지 이런 앱을 작동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OS 시스템, 운영 체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강현실 안경에도 이 API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API에 설치되는 앱의 숫자가 14,000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이 증강현실 안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앱 중에는 정말 어떠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앱들이 등장할지 정말 많은 관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쓰고 줌 미팅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락도 할 수도 있고, 그 게임이죠.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즐길 수도 있고,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증강현실이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14,000개나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팀 쿡이라는 CEO는 굉장히 흥분돼 있고 기대가 되고 있다. AR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스테이 튠 해야 된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가 엄청난 것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티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팀쿡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출시될 이 애플 안경이 엄청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신제품이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흥분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도 모간 스탠리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종목 중에 AMD가 향후 20% 정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죠. 자, AMD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베팅 종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리한 투자자라면 AMD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빅픽처 컨선이 있다.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미컨덕터다. 반도체 분야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AMD 한 종목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셉 무어고요. 최근에 다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오버웨이, 즉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AMD는 현재 맞바람을 맞고 있는,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AMD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전망해 볼 때 세미컨덕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2023년까지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산업 자체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폭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MD였고요. AMD는 포텐셜을 제공을 한다. 솔리드 넘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될 때 좋은 숫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형편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전망을 뒤로 하고 좋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AMD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마도 컨센서스 넘버, 즉 주식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그 수치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결과 예측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찬스가 높은 종목이 바로 AMD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는 보통 순환주죠. 따라서 경기가 올라가면 또 실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뭐 굉장히 좀 소비자 전자제품 같은 거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의 얘기라고 좀 한정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순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PC 판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AMD는 단순히 게임 기계라든지 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 즉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같은 컨셉이 엔비디아에도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MD는 최근 들어서 올해 주가가 40% 이상 빠져버렸다. 반도체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드 풀백. 지금 현재 세미컨덕터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빠지면서 그 중에 한 종목으로 그냥 함께 흘러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대체적으로 이 경기의 성장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바운드를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가 믿기로는 AMD는 현재 이미 많이 빠졌고 언더밸류돼 있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AM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AMD라는 주식은 오버 커렉티드 됐다. 따라서 조정을 너무 지나치게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쉐어 게인, 쉐어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믹스 임프루먼트. 믹스가 뭐냐면요, 그 비즈니스의 그 매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이 모델의 그 몇 퍼센트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몇 퍼센트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걸 믹스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PC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얼마, 뭐 게임기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얼마,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들어오는 거, 뭐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믹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믹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예전처럼 PC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믹스가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넓혀지면서 이 앞으로 내년까지도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2021년 4분기의 최정점에서 48%나 빠진 상태고, 따라서 실적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거의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는요, 목표 주가를 103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기사에서 AMD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잠깐 수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퀀트 레이팅은 굉장히 좋죠. 스트롱 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56을 받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4.07, 그리고 SA 오더,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도 4.00이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좋은 주식이 AMD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PE 레이시오가 TTM으로 보니까 31배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12개월 동안 AMD가 만들어낸 순이익의 31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까지 싼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지금 구글이 20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구글보다도 지금 훨씬 더 비싼 주식이 AMD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PE 논갭이 있잖아요. 논갭이 24.57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갭 24.57배가 지난 5년의 평균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원래는 AMD는 논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PE 레이시오가 원래 64배 정도 되던 종목인데 이제는 24배까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점은요, PS 레이시오, 즉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5년 평균은 6.55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5.5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PB 레이시오. PB 레이시오는 뭐냐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있잖아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올라가 있는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AMD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2.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억이면 시가총액이 지금 2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PB 레이시오로 봤을 때는 정말 저렴해진 것은 사실이다. 요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코인베이스 투자를 포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정말 혁신적인 기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해자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없는 부분이 이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매출 구조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가 투자를 포기하는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했던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경쟁사 기업들에서요, 이제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수요일 날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라이벌 기업 중에 하나인, 라이벌 그 크립토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US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트레이딩 피, 즉 그 거래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이낸스 US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거래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낸스인데, 거기에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 쪽의 계열사가 바이낸스 US인데, 그 US 계열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스포트 비트코인 트레이더, 따라서 다른 가상화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요,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이제 수수료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간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아침 11시에 한 6%가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근데 마감 시황을 보니까 한 9.5%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로빈후드의 주가도 동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니까요,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없애는 현상은요, 사실 발견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그 기업이 바로 로빈후드거든요. 로빈후드가 원래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수수료를 내죠.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그 주식 거래소가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로빈후드가 나타나면서 이제 수수료 없는 그런 거래소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한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지 그룹들도 다 이제 온라인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소의 수수료를 없애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찰시 시합이라든지 피델리티, 뭐 이런 기업들, 이트레이드,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이 다 수수료를 없애는 추세가 발견이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요, 이제는 크립토 커런시 월드, 가상화폐 그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왜냐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주식 거래 그리고 크립토 거래 둘 다 가능한 이러한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주자가 로빈후드죠. 로빈후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이제 우선 순위가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요, 크립토 그 거래소인 FTX US가 뭐라고 그 계획을 발표했냐면, 앞으로 우리는 지로 커미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스톡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록, 스퀘어의 모회사죠. 블록이 가지고 있는 캐시 앱, 그리고 소파이라는 기업, 그리고 퍼블릭,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그 주식 거래도 가능하고 크립토, 가상화폐 거래도 가능한 이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핀테크 기업들이요, 거의 비슷한 기능을, 비슷한 그 루트와 비슷한 그 퀄리티를 가지고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 기업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핀테크 쪽에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런 그 저의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포기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자막 영상은요, 앞에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 상원에 출석하신 파월 의장의 질의 답변을 잠깐 함께 시청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약간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예전에 비해서 이 파월 의장이 조금 확신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굉장히 좀 주춤주춤하고 예전에 비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감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확실에 찬 목소리에 좀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요, 가능한 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said that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port congestion and COVID lockdowns in China especially have contributed to higher prices. Consumer spending continues to be strong. Many Americans
most Americans probably worry about inflation. Talk for a moment, if you would, about the strengths of the American economy now and whether or not you see positive signs of prices stabilizing. Well, consumers are overall, not every consumer, but overall the consumer sector is in very strong shape financially. There's, as you know, a very substantial accumulated quantity of savings on balance sheets, less so at the very bottom of the income spectrum, but right across the rest of the spectrum. And so that's there to support spending even in the face of higher inflation. And you're seeing consumer spending hold up pretty well. Sorry, the rest of your question. Well, are there positive signs of prices stabilizing? So in terms of prices stabilizing, what we're looking for is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coming down, and we don't have that. So nothing I could point to says that we have that. I will say that core PCE inflation is a pretty good indicator of where underlying inflation is running, and it has moderated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reasonably significantly from where it was in the latter part of last year. Still way higher than it needs to be. We need to see a lot more progress. But just it's been running at a rate over the last, say, four or 5 months that is lower than it was, at least. But again, still far too high. So we're looking for that. We're not really seeing it yet. There are lots of stories out there of how this should happen, and some people think it's very clear that it will. And until we actually do see it happen, we need to keep moving. And I want to be clear from your comments publicly, your comments to this committee today. You say the economy is not at the point of a recession, correct? I don't see the likelihood of a recession as particularly elevated right now. You should know that no one is very good at forecasting recessions very far out. No one's been able to do that regularly. But I would say that the U.S. economy for now is strong, and spending is strong. Consumers are in good shape. Businesses are in good shape. Clearly, financial conditions have tightened, and you're seeing growth slow from the very elevated levels of last year associated with the reopening. You're seeing the beginnings of job growth slowing to more sustainable levels, and there's risk in that. There's obviously risk in that. Monetary policy is famously a blunt tool, and there's risk that weaker outcomes are certainly possible, but they're not our intent.